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에는 늘어난 뇌물액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 총수부재에 직면한 삼성그룹주의 미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중호 EBS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에는 충격적인 결정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 많은 사람들과 재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최 변호사님, 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구속 결정, 그 내린 배경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2017년 2월 17일 날 특검에 의해서 구속된 이후에 거의 지금 3년, 4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1심에서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항소심에 가서 고등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지금까지 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오늘 구속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냐의 갈림길에서 구속 다시 돼서 지금 또 영어의 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결 취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합한 원칙에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뇌물죄가 많이 빠지면서 이것이 이제 그렇죠. 형이 1심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만 뇌물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른바 경영승계와 관련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와 관련되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을 제공했거나 이런 부분도 유절한 취지로 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이 됐고 결국 그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그대로 구속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고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결국 2심에서 무죄됐던 것이 플러스 알파로 유죄가 됨으로써 그와 같이 유죄된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형은 2년 항소심에서 했던 2년 6월 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2심과 달리 다시 파기환송 2심에서는 구속을 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유죄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형으로 했던 그런 취지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상당히 오늘부터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주식시장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때 3% 넘게 떨어졌고요. 관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오늘 삼성그룹주만 빠지는 건 아니었지만 삼성그룹을 이제 추종하는 대표 ETF만 보더라도 거의 시장보다 2배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시장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1% 중초반에 머무르지만 이제 삼성그룹주를 이제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3%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2배 이상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급락이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17년 1심 선고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플러스였습니다. 그 당일에는. 당일에는 플러스였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의 급락은 나왔지만 어쨌든 그 이후의 흐름은 중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하락폭을 좀 많이 키웠던 하나의 이슈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에 구속됐을 때 하고 그때 이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의 주가 흐름하고 오늘 주가 흐름하고 당시의 시장 분위기,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어떤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모든 경제 상황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2017년 중반에도 사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가 상당히 기대 심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이머징의 어떤 경기 사이클도 이제 드디어 좋아진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비슷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가 다시 좀 군부를 지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그 2017년 중반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시장은 한
한 6개월 정도 더 이제 오름세를 보이다가 사실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2년간의 하락 사이클에 좀 직면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한편에는 또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플랜에 대해서는 좀 다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너무 단기에 주가가 올랐었고 그 기대감을 더 이어갈 수 있었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실망이 지금은 좀 약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네.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특히 개인들이 많이 사온 그런 주가가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지적도 많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안 좋은 그렇죠.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다라는 건 단순히 이제 명목적으로 10만 원이다, 2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높냐, 낮다, 얕냐 이거를 차지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일 때는 그 모든 악재를 다 흡수할 수 있었던 거는 주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컨트롤 타워의 핵심인 인사가 구속과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상황이게 돼서는 더 이상의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의 레벨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벨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와야 소위 말해서 더 주가가 뻗을 수 있는데 그 더 좋은 뉴스보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축소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변호사님, 이 지난 고법 판결에도 2년 6개월, 이번에도 2년 6개월,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번에는 실형이잖아요. 그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결정적인 것은 뇌물이 횡령한 돈으로 갔다 뭐 그런 겁니까? 결정적인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기소된 죄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가장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미국처럼 인정된 죄를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된 죄 중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씩 가중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뇌물은 받은 공무원이 문제인 것이지 준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그렇게 낮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가장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른바 자기 돈이 아니고 삼성의 돈으로 뇌물을 줬다는 이른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대법원 양형 규정에 정한 형이 보면 적어도 2년 반에서 뭐 한 4, 5년 이런 식으로 가중되면 한 5년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중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정형 자체가 높아졌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 한번 운영해봐라라고 했고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이건 판사가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부에 요구를 해서 이게 재판부가 그거 제대로 운영하면은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능성. 많이 예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도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팀을 마련하고 이 노력했던 것의 진정성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그 운영했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결과로서 성과를 나타냈기 보기는 어렵다 했는데 그 근거가 세 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삼성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어떤 준법감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삼성이 그렇게 많은 회사 중에 이 준법 감시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했던 7개 회사 외에는 달리 어떤 업무 협약에 대한 것이 구속력이 없다. 나아가서 과거 정치 권력의 뇌물 제공 등과 관련되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정도 노력을 가지고 집행유예를 해주는 정도의 어떤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항소심 파기환송심에서 숙제를 내줬지만 그 숙제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가 집행유예를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한 곳이 있었잖아요. 네네. 왜 전문 심리위원단이 평가를 했는데 한 달 동안에 그 평가 결과를 두고서도
이 재판부는 뭐 그쪽의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 그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2군데 정도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한 군데 좀 진보적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는 한참 부족하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봐가지고는 뭐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2개의 평가는 플러스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지만 재판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그 준법감시위원회의 어떤 역할만 가지고는 제도적 개선이 확실하게 담보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선고되기 그 한 달쯤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준법감시팀에 네. 직접 찾아가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또 최종 변론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앞으로의 어떤 개선을 하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효도하겠다는 그런 상당히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이 있는 호소는 있지만 눈물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답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이 구속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준다면 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느냐 아니면 뇌물 받는 사람의 강요에서 수동적으로 했느냐의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분명히 그 뭐 제가 그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받는 측면에서는 이른바 적극적인 뇌물이라기보다는 그 적극적 요청에 따르는 소극적 대응, 한마디로 소극적 뇌물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처음에 있었던 고등법원 판결보다 사실은 그 유죄로 인정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2년 6월로 같았습니다. 그 점이 지금 말씀하시는 양형 기준에 있는 그 나름대로의 그 평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뇌물 요구에 편승했는데 제공은 좀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예전에 롯데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이라고 해서 집행유예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초의 그 최순실 씨 측, 그 죄송합니다. 최소원 씨 측한테 제공할 때는 삼성 측에서 먼저 연락을 했던 그런 점이 사실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부 요청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고 나아가 나중에 이제 뭐 재단에 그 어떤 기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이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만나서 서로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적극적인 요청에 대해서 어떤 소극적으로 응한 점도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높은 어떤 그런 그 정보력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제의했던 그런 점들이 이 항소심, 그 파기환송심에 녹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형이 2년 6월, 사실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2년 6월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것을 파기환송심 전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과 동일하게 2년 6월을 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있었어야 어떤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려고 했던 노력의 진정성 그리고 또 재발을 방지하게 했던 어떤 다짐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 피해 금액, 횡령 금액에 대한 전부 어떤 삼성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 이런 부분이 전부 이렇게 그 참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이제 그 대법원 양형 기준상의 집행유예 기준에 보면은 집행유예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 횡령에 있어가지고는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보통 이제 그 횡령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해줄 때는 1인 회사, 1인 회사. 주주가 곧 회사인 케이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분이 매우 높아가지고 그 피해가 다른 주주한테 다수의 가지 않는 경우.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주가 그렇다 보니까 많으니까. 결국 그 적어도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는 어떻게 봐준다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했다. 결국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로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집행유예 요건을 맞추는 게 쉽지 없었다. 않았다. 다만 그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이 양형 기준을 특히 배임 횡령 기준을 만드는데 제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양형 기준을 이탈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탈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설령 대법원 양형 기준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났다는 점에서
설령 그 양형 기준을 좀 이탈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설시하면서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숙제를 완전히 100점 맞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실형을 선고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 사실 10만 전자를 바라봤는데 네. 지금 현재 8만 4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봐도 개인 투자자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주식 환불되나요? 네. 예, 지금 아마 매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는 반면에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주가라는 게 또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에 대비해서 싸냐? 그래도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좀 주가가 가팔랐냐라고 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주가는 좀 가팔랐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 뉴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긴 안목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불안 심리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5년 후, 10년 후에 그룹의 모습을 소위 말해서 땡겨오는 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주가의 탄력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지만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그래도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뭐냐라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많이 공을 들이는 게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만의 TSMC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부착해서 거기서 매출이 더 일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심과 성장을 2030년 파운드리업계 1위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지금 현재 작년 3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현재 TSMC가 이제 54%, 삼성전자는 한 1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한 2, 3년만 지나도 삼성전자가 한 3, 40%까지 현재 MS보다 2배 가까이 점프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대를 갖고 10만 전자까지 바라봤었는데 이게 이제 속도감이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운드리 매출이 나오는 거를 이제는 조금 챙겨봐야 되는 이슈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좀 봐야 되고 1월, 4월, 7월, 10월마다 이제 실적 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파운드리 매출이 나오게 되면 8만 원이 설사 깨지게 되면 저희들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8만 원이 깨지지 않는 수준이게 되면 주가를 실적 시즌마다 좀 챙겨보면서 가야 되는 한마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어떤 주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 볼 때도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게 올해 끌 게 반도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함께.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사법적 리스크, 사법적 충격이 그런 큰 흐름을 방향을 아예 바꿔놓아 버릴 수 있을까? 이를테면 삼성전자 500조나 되는 500조 원이 되는 시가총액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이게 약간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구속이 되게 되면 뭐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삼성전자라는 그룹 자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잘 완비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해 벌어들이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조 원 정도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당장 깨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게 주가를 이렇게 보면 그 주가 내에 10만 원이라는 거에 보면 뭐 몇만 원은 실적이고 몇만 원은 그룹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발라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파운드리라든지 새로운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봤고 그 기대감을 줬었던 부분들이 다소 좀 둔화되는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에 보는 상황이고 올해까지 실적은 50조 원은 달성하겠지만 만약 내년에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고민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좀 부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넘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지금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번 주에 인텔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반도체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스마트폰이라든지 5G라든지 서버 업체들이 재고를 그동안은 좀 비워놨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좋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고를 다시
축적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그 모멘텀을 갖고 가는 상황이고 거기다 내년 같은 경우에 뭐 DDR5 같은 공급 축소라든지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2024년부터는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없어서 이제는 못 판다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핸드폰보다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한 거의 15배 이상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주를 지금 내심 기다리고 있거든요.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말씀하셨지만 인텔의 실적 발표가 21일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텔의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대만의 TSMC냐 삼성전자냐라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위탁 생산. 네, 그렇죠. 위탁 생산 여부. 우리 거 만들어줘라는 거에 대한 위탁 생산 자기들 직접 여부가 해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계속 그건 아닙니까? 아직은 위탁 생산 확정이 되지 확실히 않아서 합니까? 그래서 그거가 나오는 이슈가 또 단기적으로 주가에 변곡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자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 다시 한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래 그 형사 사건은 선고 받은 날 바로 법정에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딱 일주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번 주 1월 24일까지 대법원에 또 한 번 상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 아닙니까? 그리고 양형부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이런 걸로 해서 다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특검 측에서 이걸 그 다툴 가능성은 없고 더불어서 이번에 유무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무죄인 것을 유죄로 취지로 왔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어야 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것을 대법원까지 다시 한번 가지고 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언론 기사를 봤더니만 이재용 부회장 측 같은 경우에도 판결문을 보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파기환송심 이미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대법원에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로 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아마 고민은 하겠지만 아마 이번 주 중에 어떻게 보면 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지금 이미 제가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재용 부회장을 3.1절에 사면해달라라는 그런 지금 청원이 지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벌써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도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상고를 하지 않으면은 드린 것처럼 1월 24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이 사건이 확정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빠르다고 하면은 그 3.1절 특별 사면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삼성전자 측에서도 종합적인 어떤 그 사안을 고려를 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1심에서 실형을 1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2017년 2월 17일 날 재판에 넘기기 전에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018년 2월 5일 날 고등법원에서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만 1년 가까이 실형해서 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1년 6개월만 복역을 하면 되는데요. 아마 그 안에 있으면 1년이 하루가 여삼추 같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경제인에 대한 사면 논의도 또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재계에서도 많은 그 판결 전에 뭔가 좀 현실을 참작해달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하나의 사법적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달이었습니까? 검찰에서 이번엔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삼성바이오와 이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이제 기소하기 전에 이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기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결국 아직까지 재판이 완전히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판도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다투는 취지인데 지금 그 코로나 사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점에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어떤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 재판도 어떤 식으로 다퉈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가시밭길이 그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유죄가 났는 것이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유죄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됨으로써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는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은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 삼성은 오너 리스크가 있다 아니면 적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삼성이 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 계획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요한 시점인데 네. 앞으로 지금 이런 지금 구속 결정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거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결정해 놓은 로드맵 따라 또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시장 지위가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기본적인 M&A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내지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자율주행까지 2024년에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다 짜여 있고 어쩌면 좀 그 유무형의 자산들이 다 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노이즈들, 이를테면 M&A를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우구심이나 내지는 좀 불안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뭐 단순하게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애플의 어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이 이후에 스티브 발버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봐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또 힘들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2024년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도 한편으로는 또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갖고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쉽게 밸류에이션이나 주가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어쩌면 올해 참 좋은 구간이었는데 때마침 좀 약간의 어그러짐이 발생했다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마다 저희들도 이제 반도체 담당이나 IT 전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전문가라서.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3.75% 빠졌거든요. 네. 84,700원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뭐 개미들이 많이 산다고 하지만 사고 네. 싶어서 못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그런 사람들을 이런 데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그런 예. 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어떻게 좀 저희는 하시겠습니까? 하필이면 지금 글로벌 투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 나온 판결이라서 안 좋은 것 바뀐다 같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달러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이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물 즉 올라가고. 10년물이 1%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IT 주들이 밸류에이션 즉 고평가 논란에서 그러니까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야 이건 너무 비싸다라는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글로벌리 지금 달러화가 올라가면서 미국으로 다시 자금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아까 뉴스를 보니까 옐런 재무부 지명자도 달러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달러가 약해지지 않아? 그러면 이머징보다는 미국이지. 이런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그렇다면 삼성전자 소위 말해서 많이 수익을 얻었으니까 미국으로 가자라는 그런 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짤막하게 이 변호사로서 볼 때 우리 이번 판결 재계 사람들에 대한 이 판결, 재계의 생각,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이 접점이 워낙 큰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에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하기가 법원으로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걸 이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했습니다만 그 정도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은 이번 이번 판결 취지는 결국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간다. 나름대로 아무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1등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라는 원칙론의 그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향후에 우리나라 경영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숙제를 던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부분은 거꾸로 경영권에 대해서만 던진 것이 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신중호 이베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